쭉 자세히 안 보고 관련된 결론적인 것만 발언하고 넘어갈 테니까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요. 뒷부분은 좀 상세히 현실적인 문제니까 뒷부분은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이 세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에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론을 쭉 설명하고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경제 토대와 상부주의 국가의 관계가 고전적인 토대 상부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게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회주의 기존에는 토대, 경제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 이렇게 보통은 전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러시아 혁명은 먼저 국가 권력을 농民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의 힘과 수단을 통해서 사회주의 생산 관계를 수립해 나간 거죠. 그래서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완성된 건 1937년경에 완성이 되고 그때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볼 때 그런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생각보다 훨씬 더 강화됐고 이거를 레닌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걸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레닌의 정치학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학에 이론적인 거를 레닌이 밝혔다기보다는 레닌은 정치적인 현실 투쟁계 속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그리고 국가 권력의 중요성을 이제 밝히고 그렇게 이제 실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돼서 국가론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고 있었지만 이론적인 게 좀 취약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인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기보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형태. 그래서 과거에는 토대와 상부구조, 다시 말하면 경제와 정치의 상호 관계를 토대 상부구조라는 건축학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대 상부구조는 상부구조가 갖는 정치의 역할이 토대에 미치는 이 비유적 표현에서 잘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비유를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렇게 되고 물리적 법칙이 기초로 해서 화학적 법칙이 성립되지만 물리적 법칙과 화학적 법칙은 전혀 별개로 나타나고 화학적 또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 법칙도 이제 변화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 혁명에서의 그 국가 권력이 어떻게 생산 수단을 재편하는 과정에 역작용했는가, 규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좀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런 이제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의 저기는 경제와 정치의 상호 위치에 대한 그 관계만을 설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의 본질이 뭐고, 정치의 본질이 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이제 교재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 교재를 쭉 하는 거는 너무 이론적이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경제는 뭐냐면은 경제라는 거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다라는 거죠.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계급에 있느냐, 어떤 계층에 있느냐를 중심으로 된 게 경제 문제라면 그러면 그 정치 문제는 뭐냐면 국가 권력의 소유 문제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소유가 어느 계급에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거는 정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국가 권력의 성격인데 국가 권력의 성격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급, 계층,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힘이 국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 생산 관계조차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자체를 지휘하고 관리하고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 경제적 생산 관계를 국가 권력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결론이고요. 그 결론은.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 조직은 경제 조직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했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배치하고 규정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정치라고 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조직하고 의식하고 노동조합 선거를 하고 이게 다 정치 얘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행위 자체는 목적은 그 계급 계층의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그 행위와 운동 자체는 정치적 행위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둘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목표만 특수한 그 단위 사업장이나 특수한 계급의 이익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 권력을 쟁취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뿐이지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도 정치행위라는 걸 요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서 두 가지 편향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특수 이익을 중심으로 놓으면서 국가 권력 쟁취에 대한 부분을 방기하고 그 이익에 매몰되는 경제주의라고 말을 하죠. 경제주의라고 하는 이 기회주의적 편향이 한편 나타나고 또 한편은 노조의 이런 정치적 성격을 경제의 이익과 분리시켜서 국가적 행위, 그러니까 정치 조직의 사회적 정치 조직의 위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노조 자체는. 노조는 특수한 이익을 옹호하고 확보하는 수직인데 이 노조 자체가 갖는 이런 정치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거를 방기하고 국가를 대신하는 사회적 조직. 이거로 센트럴리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가라 이런 걸 없고 무정부주의 형태로 와서 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노조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두 가지 편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편향을 다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이론적 기반으로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직접적인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경제라는 건 생산수단이나 상품을 매개로 한 인간적 관계 그리고 특수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기하고 노조 활동 그 자체는 아주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노조 활동이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정치적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경제적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요. 근데 정치적 관계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변화의 핵심은 따라서 정치 권력의 계급 변화, 주인, 어떤 계급의 주인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되고 따라서 사회 변화의 시작점은 경제적 관계의 변화 이전에 정치적 관계, 계급 관계 소유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제 모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모든 이제 혁명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는 왜 중요하냐, 그거만 살짝 좀 하고 현실적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 문제는 사회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변혁운동을 추구한다면 사회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조건에 해당돼요. 조건과 전제 환경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인 거는 운동의 주도권을 어떤 계획을 갖느냐의 주도권의 문제, 결정적인 힘의 문제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이거는 사회운동과 자연적인 물질운동과의 차이에 이데올로기 운동이 위치하는데 사회운동, 자연운동, 물질적 운동은 물질적 운동의 구성 요소인 원자나 무슨 이런 것들이 자체 변화가 없이 그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 성격이 변화되거든요. 하지만 사회운동인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변혁운동에 있어서는
구성 요소인 각 사람들, 노동자들, 각 개개인이 의식이 세계관이 변해야지 그 조직이 변화돼요. 이 세계관 그 객체의 각 사람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따라서 일반 물질적 운동과 사회 운동과의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이데올로기에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개체를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사회 운동과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화, 의식화라고 그러잖아. 이때 조직화가 정치적 행위이고 의식화가 이데올로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모든 일상활동은 다 정치 이데올로기 행동이고 목표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편향은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다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사고 속에서 제가 이제 밑에 좀 자막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는 존재의 기반, 환경이고 정치는 운동 실천의 중심적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는 행동 규범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통일되어 있지만 결국 이 힘을 끌어가는 것은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현실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냐, 이 속에서 지금 전체적인 당면 과제가 도출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경제적 토대의 환경인 걸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돈 없이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근데 다시 말해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게 정치와 경제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이럴 때는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를 할 때는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할 때는 그거는 전제로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경제적 토대의 부분은 그리고 조건과 환경으로서, 전제로서 분석해야지 그게 모든 사람의 행위와 실천을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경제 토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토대는 저는 어떻게 보라면 크게 좀 봐야 된다. 세부적인 거는 각 단위 이 산업이나 이렇게 보지만 큰 틀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세계적 차원에서 먼저 봐야 해요.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세계가 동질화 현상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현재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주의,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를 국제 독점 자본주의라고 규정을 내리고요. 그 생산에 있어서는 그리고 수치 체계, 차치 체계, 그러니까 수탈 체계에서는 의제 자본주의라고 설정을 해요. 이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생산에서 차치하는 시스템이고 의제 자본주의는 유통이나 그 다른 단계에서 수탈 체계거든요. 자본주의가 그 전에는 수탈 체계가 되게 약했는데 신자유주의로 오면은 수탈 체계가 더 강화된 거예요. 여기서 차치와 수탈의 차이는 뭐냐면 차치는 노동력을 차치하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하지만 수탈은 뭐냐면 노동의 분배되는 자기 개인적 소유 자산을 수탈해가는 거예요. 약탈해가는 체계예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이 두 가지 체계가 거의 비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차치 체계,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체계가 주였다 그러면 지금은 분배된 자산마저도 의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자산 시장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빨아들이는 형태로 그걸 저는 의제 자본주의로 명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체계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악독한 그러니까 차치 수탈 체계인 게 지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코로나19 대공황의 도입으로서 이 체계가 이제 이행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행기. 그러면은 이행기가
저는 이제 코로나를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대공황이라는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대공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다른 책들에서. 대공황을 제가 어떻게 기억내리냐면 대공황은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적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공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은 저는 지금까지 4번, 지금 코로나 대공황을 제외하면 3번 있었다고 봐요. 1870년대 대공황, 그 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 대문자 대공황이죠. 1930년대 대공황. 그 다음에 1970년대 대공황. 이렇게 3번 있었고, 지금 대공황이 4번째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1870년대 대공황으로 해서 약 20여 년간 대공황이 진행되면서 시스템이 바뀌어요.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그 다음에 독점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폭발하고 이게 약 15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변화되면서 그 모순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순 극복은 자본주의 내에서 모순 극복은 목수의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970년대까지 되다가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모순이 1960년대부터 나타나고 70년대를 거쳐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을 하게 돼요. 약 10년간의 공황을 거쳐서 70년대에서 약 8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의 공황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로 해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신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번에 그러니까 2008년에 전조로 나왔고 지금 이제 폭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에는 이런 국제 독점 자본주의 그러니까 수탈 체계로서 의제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되지 않고는 이 모순은 극복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위중하냐면 또 한 가지가 이제 겹쳐서 역사적인 겹쳐서 그러니까 이런 생산관계의 변화에는 정치적으로 패권이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1870년대 그 이전에 이제 자본주의 나오기 전에 초기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패권이 제기돼요. 1800년 초기에. 이때에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오는 자본주의의 본격화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전쟁에 통해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죠. 이 두 차례의 패권 이행기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패권 이행기 때 혁명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1차 패권 이행기 때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행기 때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혁명,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2차 이제 패권 이행기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행기 때 러시아 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일단락 된 게 1945년에 일단락 되는 거죠.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의 민족해방운동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3 이행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생산수단의 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구조의 변화, 국제독점주의 변화와 맞물려서 지금은 제3 이행기로 가면서 지금도 이 패권 이행기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제1 패권 이행기는 약 100년간의 영란전쟁이 있었고 제2 패권기에는 약 30년에서 40년간의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제3 이행기로 접어들어서 이게 전쟁으로 가할지 어떤 혁명으로 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초기라고 보고 혁명의 새로운 고양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 조건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중요시 되지만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경제적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굶어 죽고 있을 때는 경제적 돈 한 푼이 목숨을 걸지만 경제적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지가 되게 중요시 여기죠. 계급의 의지, 계급의 정치적 조직, 계급의 투쟁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이면 다가 아니다.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경제 조건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행기, 혁명의 새로운 고량기로 턴해 나간 시대가 이게 이제 그 경제 토대의 역사적 위치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형, 그러면 이제 정치 지형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경제적 조건보다 훨씬 더 결정적 힘을 갖는 거예요. 정치 조직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노동자 계급 정당을 가지고 자본과 계급과의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결정하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평가는 되게, 왜냐면 그 반동기가 쭉 지나왔기 때문에 반동기의 여파로 인해서 되게 객관적인 조건 자체는 되게 나빠요. 근데 이 나쁜 객관적 조건 자체가 안 좋은 그 이면에는 그거를 깰 수 있는 씨앗들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 좋은 조건들 속에. 그러면 예를 이제 하나씩 들어볼게요. 사회주의 위신의 추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소련이 동기되면서 갖는 진보적이나 운동권이나 노동자들의 그 위축이죠. 사상적 위축과 이런 건데, 이런 것의 실질적 유럽적 버전은 그래도 사회주의는 이제 대안이 안 되고 제3의 길을 찾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 내면을 보면 먼저 유럽만 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상황은 이따 당뇨과제 쪽에서 설명할 때 설명을 하고, 유럽적 상황을 보면 유럽은 이미 1950년대에 유럽 코뮤니즘이 팽배하면서 소련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기대는 일정 정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5, 60년대 이제 그 복지 정책이 먹혀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삼인주의의 영국의 노동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60년대까지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기대 심리인 거예요. 그런데 1976년경에 영국 노동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때 IMF를, 한국의 97년 IMF 같은 걸 맞아요. 이때 굴복하게 돼요. 노동당이 굴복하면서 국제 독점에 굴복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사회당 정권,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게 돼요. 그 이제 사사님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자유주의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주체가 다 사회민주당들이에요. 그에 기초해서 이제 대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 물꼬를 튼 게는 사회민주당이에요. 그 정책이 쭉 되면서 90년대, 2000년대를 두면서 사회민주당적 정책이 어디까지인가는 고르바초프, 85년 고르바초프까지 사회당 정책이 이전돼요. 그래서 85년에 그러니까 소련이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소련이 멸망하는 계기가 됐고, 따라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의 노동자들의 위신 추락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사회민주당의 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몰락이 아니라 실질적 그 밑에 있는 그 본질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 국제 독점적을 굴복해서 노동자 계급을 배신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반인 게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의적인 노동자들 정치를 다시 세운다라면 그들의 이반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두 번째는 노동계급의 구성과 위상의 변화인데,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유럽 그 분석들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되니까 노동자 계급의 구성과 위상의 변화를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걸 들면서 생산직 노동자,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죠. 이게 위축되고 축소되고 서비스직과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신자파 의제들이 유럽에서 급격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뭐 페미니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수자 운동들이 이제 팽배하게 되면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를 풍미하게 되죠. 그 영향을 한국에도 받아서
페미니즘 이런 게 지금 이제 지금 몇 시? 3시 5분에 끝나라고 그러거든요. 15분이 안 돼. 아, 예. 좀 빨리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유럽에는 일정 정도 현상적으로는 타당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었던 유럽과 중국, 미국에 있었던 생산 그 기반이 아시아로 80년대 이후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70년대부터. 그러면서 한국과 대비하면 한국은 80년대 이후에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이 80년대 이후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이게 80년 대투쟁입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간층이 이런 형태로 신자파 형태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 밸류체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 제조업 기반이 아시아로 이동되는 에서 나타나는 유럽의 특수한 현상이다. 보편적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자파적 사고 방식은 유럽의 특수한 데서 나타나는 현장적 사고고 사고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속에서 또 이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중간층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계급적 기반으로 신자파의 그 계급적 기반으로서 중간층이 형성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조업 기반이 아닌 서비스업 기반의 약간 풀이한 이런 자유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제 우리하고는 안 맞고 일단은 그건 일단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것도 기만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사실은 6, 70년대까지 나왔던 케인즈식 국독자의 혜택을 받은 부분이고 국제독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력 공격을 통해서 그 서비스업층 늘어난 서비스업층이 그러니까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서비스업의 그 질이 실질적으로 대공장 제조업 공장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형태의 서비스업 증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파의 계급적 기반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극화의 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간층의 증산이 아니라 현실은 양극화의 심화하고 그 심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지금 현재 1930년대 대공황 때 수준에 버금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따라서 그것도 제기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유럽의 현상 중에서 나타나는 중에서 사회주의한 전망이 부재하고 그 유럽 부재하고 예. 그러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거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잘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기반이 취약한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좌우파 포퓰리즘적 신자파 운동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쪽은 우파 포퓰리즘으로 돼가지고 우익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나고 남유럽 쪽에는 뭐 시리자라든지 포데모스 같은 좌익 포퓰리즘 형태가 운동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념과 지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한 가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현재 이제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가 자기신의 문제를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변하지 못한다는 형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가 포퓰리즘 형태로 나타나서 의회주의를 휘하하고 뭐 과도한 요구를 통해서 너네들은 이런 거 들어줄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 현재 정치 시스템 자체를 휘하하고 아주 이제 풍자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중주의가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포퓰리즘을 그래서 민중 자체가 예를 들면 그 네트워크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실험들이 계속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현재 그러니까 비무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본질은 부르주아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에요. 반란. 그러면은 부르주아한 민주주의적 그 반란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대안을 지금 신자파에서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안은 노동자 계급만이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만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뿐이 없어요. 그 대안은
다 알다시피 노동자 민중의 정권. 그래서 현재 전선의 핵심은 그전에는 전선이 만약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독재냐 민주냐로 이렇게 갈려졌잖아요. 민주주의냐. 지금은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치고 불안정하지만 전선은 어떻게 이동되냐면 부주와 민주주의냐 노동자 민주주의로 전선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전선. 그래서 지금 현재 개혁의 요구, 한국에서 나서는 개혁의 요구는 현재 부르주아 지배 체제에 대한 부정의 요구예요. 그게 공수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재 부르주아적 지배 방식이 먹혀들이지 않고 안 된다는 거에 반영인 거죠. 하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단결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부르주아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돼서 그러면 이제 신자파에서 또 한 가지 열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혁명이냐 개량이냐 이분법은 폐기됐다. 그래서 결론은 개량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저는 반대예요. 폐기된 거 맞아요. 근데 왜 폐기됐냐? 개량의 수단을 써서 그러니까 사회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다 패퇴했잖아요. 다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고 다 신자유주의자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혁의 길은 오직 혁명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혁명을 걔네들 이제 선전하는 건 와 폭력적인 걸로 선전하잖아요. 혁명이라는 거는 혁명의 일수단일 뿐이야. 러시아 혁명도 사실상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러시아 혁명이 10월 혁명 나중에 내전으로 가서 이게 혁명 피해가 많았지. 러시아 혁명 자체는 별로 폭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동국에 들어갈 때 뭐 한 60년 정도뿐이 피해를 알려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따라서 폭력이 아니냐는 혁명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문제는 뭐냐면 사회 변화인데 사회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주인이 부자냐 노동자냐. 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변화되는 거야. 이게 혁명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현재 부르주아 시스템 자체의 개량을 통해서 국가 주인이 변화되느냐. 이것도 혁명이에요. 수단이 다르지. 어떤 폭력적인 전복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주인이 노동력 변화, 이것도 혁명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런 개량적 수단의 방법은 이제 폐기됐고 가능성이 없고 지금은 이제 혁명적 수단인데 이 혁명적 수단이 꼭 폭력만은 아니고 두 가지 연수니까 의회에 진출해서 의회에서 개정을 통한 방식이 있고 이 혁명적 방식이 국가 권력을 노동자 권력을 변화시키는데 방법의 두 번째는 전민항쟁을 통한 강제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주가 전민항쟁을 통한 방식이고 부가 의회를 통한 방식이에요. 전민항쟁이 가면 이거를 받아서 의회에서 이제 이 의미를 받아서 의회적으로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방식이 이게 계속 왜곡되죠. 그러니까 4.19도 그랬고 이제 87년 대투쟁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17년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민항쟁이 일어나고 이거를 의회로 받아가는데 의회에 노동자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받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런 전민항쟁을 투쟁하는 투쟁 조직도 강화해야 되지만 의회나 기존 정치 조직에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거기에 개량을 해서 거기에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런 노동자 조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을 수립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요구가 훨씬 더 강화된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노동자 대타협을 통한 케인주의적 가능성은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자 대타협은 원래 케인주의적 국독자에서 나온 개량주의 방식인데 그때는 기반이 됐어요. 경제적 토대의 조건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 독점 자본이기 때문에 국가 독점 자본이라는 거는 금융 자본을 억제하고 산업 자본과 노동자가 타협을 본 거예요. 따라서 금융 자본의 이동을 제한해서 국가가 독자적인 재정부와 금융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나 가능한 정책이에요.
지금은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 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인 재정과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케인즈적 대타협이라는 거는 경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는 거는 백이면 그 걔네들 수층에 말려낼 수밖에 없어요. 좁고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원주의적인 요구들과 그 민주집중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그래서 이제 뭐냐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신자파가 나오면서 다원주의가 나오고 따라서 노동자 중심주의를 파기하고 따라서 결론으로 그러니까 민주집중제도 폐기하고 조직 간에는 상호 연대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건 이제 이래서는 사회변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집중제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조직 원리다. 조직 원리. 그걸 이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양한 요구는 뭐냐? 이게 노동자들의 분화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요구가 나오게 되죠. 이 다양한 요구와 그러면은 민주집중은 모순되는다. 모순되지 않아요. 이 민주집중되는 민주 속의 다양한 요구를 다 흡수해서 그 다양한 요구가 공동행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중제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집중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집중제는 러시아 볼셰비키 아주 고도화된 그 철의 기운을 갖는 이런 민주집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주집중은 일상적인 그 대중 조직서부터 해서 그 아주 이런 고도한 전위 조직까지 다 관철되는 보편적 조직 원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이고 이게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위임제. 내가 이제 선거를 해서 뽑으면 그때만 민주적인 거예요. 그때만 민주적 이걸 책임을 안 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빌공짜 공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집중에 의한 선거는 그 단위에 책임지는 그 책임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임을 받으면 그 위임된 거를 입법과 집행과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판단까지를 다 해야 됩니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선출된 그 단위의 책임을 다 지는 방식이 민주집중의 핵심.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주집중제는 노동자 계급이 가져가야 될 조직 보편적 원리다. 그리고 이거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조직 원리까지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 권력, 노동자 민주주의를 수입하는 것은 바로 이 민주집중제를 지금 그러니까 선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제를 이 민주주의에 기초한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전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 지정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데올로기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왔을 때 백신하고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뼈아픈 우리의 경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데올로기 문제거든요. 이데올로기는 얼마나 지속성과 강고성과 투쟁성을 나타내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 지침을 세우고 그걸 가다가도 이 이데올로기적 사상적인 측면이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사상적 이데올로기 진영은 뭐 그전에는 NLPD도 있었고 뭐 반파수 민주주의 있고 다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는 건 신적파적 사고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파적 사고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첨병이에요. 그러니까 최첨단이에요. 따라서 신적파적 사고와 그 노동자 민중의 사고와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 전선은 대립돼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치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전략 전술 문제예요. 이들을 대표하는 각계의 가치, 신자파적 사고가 각계의 가치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사상 이론적으로 타협할 수 없지만 전략 전술적으로는 부르주아하고도 타협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략 전술적으로.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전설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타협과 이런 걸 추구해야 되지만 사상적으로는 딱히 손을 긋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 신자파적
사고 우제들을 주장하는 그 운동가는 같이 해야 되지만 이런 사고 방식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노동자 중심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성을 지킨다는 건 노동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고 새로운 사회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노동자 계급이 이 민중을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노동자가 민중을 지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거든요. 노동자만이 새로운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립할 수 있는 계급적 힘과 의지가 있는 거고 다른 계급들은 계속 동요하거든요. 이 다른 계급에 기반한 게 그 심리학파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분운동을 전략 전술적으로 계속 타협해 가야 되지만 사상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가 제 이제 주장이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면 과제 한 5분만 더 할게요. 당면 과제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 과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자 계급 정당이 절실해요. 왜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17년 촛불 집회 때 최소한 과거에 22석 가졌던 민주노동당 정도의 그 결속력만 있었어도 노동자 계급이 지금 같은 이런 그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결속력만 가져서 촛불 집회에 대응했으면 지금보다 노동자 민중의 그 지위와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반인데 그걸 뿔뿔이 이제 그 분할 지배를 당한 거지. 분할 지배를 당해서 그 정도도 못한 상태에서 촛불 집회를 막고 지금과 같은 이제 나면서 단일사업장의 투쟁조차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엄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단일사업장의 투쟁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엄호를 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겠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정당 자체가 필요한 건 뭐냐면 노조는 전체 노동자 계급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자 계급 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진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중 계급과 계층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선진부대듯이 노동자 계급 정당은 노동자 계급에서의 선진부대의 정치적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선진부대의 정치적 조직 위에서 또 이제 선진분자가 이제 전이가 되겠죠. 이것까지는 뭐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전이하는 사람들이 맡기면 되고 따라서 지금에서는 그리고 정치주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국가 조직이에요.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죠. 따라서 국가 조직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급이라면 정당이 있어야 돼요.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 계급 정당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전선은 그러면 그 공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두 번 있었냐? 민주노동당 80년 이후에 한두 번 있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더라도 지금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고 노동전선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고 중심으로 해야 돼.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그냥 강경하라. 그래서는 안 되고 좌파연합부터 시작해야 돼요. 좌파연합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그 전에 경패는 뭐냐면 다수결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당 조직 자체가 다수결에는 뭐냐면 패권을 만들어내요. 다수결은 다수의 모든 권한을 다 집중시켜버리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되고 패권을 쥐기 힘들게 되고 그래서 정당 조직 자체를 다수결이 아닌 비례제로 가야 된다. 정당 자체 내도. 그래서 그러면 비례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정파 간의 그 비례 순으로 그 역할이 나눠지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패권을 수행할 수 없는 제어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태를 좌파제에서 전선이 중심으로 해서 좌파의 뭐 변익당이나
노동당이나 다른 여타 좌파 진영과의 이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좌파 진영의 연합을 먼저 형성을 하고 이게 이번 민주노총 선거하고 그다음에 차기 이제 대선 총선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못해. 이게 안 되면 그다음에 이게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우파와 노동자 전선을 형성을 하고 이 우파와 노동자 전선을 형성해서 차기 대선까지 힘들겠지만 차기 총선에는 이 좌우파 연합의 노동자 전선의 형성을 통해서 정당까지는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니까 제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노동자 전선을 구축해 좌우파 노동자 전선을 구축하고 해서 차기 총선에 대응을 한다면 최소한 만약에 잘 된다면 최소한 뭐 제3당은 당연하고 민주당까지도 깰 수 있다. 잘하는. 이렇게 이제 전망을 가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상황에서 조금 더 보면 근데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노동자들 한국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노동자 계급의 구성과 위상수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5위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물론 이제 독일에 비해서 많이 차이는 나지만,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 같은 경우 제조업이 31%예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27%뿐이 안 되고, 산업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일본도 18%뿐이 안 돼요. 독일도 한 20%뿐이 안 돼요. 한국은 31%까지 돼요. 다시 말하면 한국 전 세계에서 노동자 계급의 그 집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동자 계급 정당을 못 만들어내고 노동자 권력을 못 만들어내면 세계 노동자 세계 경영은 요원해요. 한국에서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쪽으로 하여튼 세계 경영의 가장 핵심이 한국 노동자 계급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은 계급주의 양상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주체가 쓰지 않더라도 양극화 현상은 이미 1930년대 수준에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계급주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기에 우리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고는 무관하게. 따라서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민주노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개혁해야 되고 변혁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민주노총을 지도하고 서포트하고 정치적으로 엄호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없다는 데 있어요. 따라서 지도할 수 없는 대중적인 민주노총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개혁 자체, 민주노총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노총 자체만으로 개혁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 민주노총 자체의 개혁을 선거를 통해서 개혁을 통하는 방식과 동시에 정치적인 그 서포트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정치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정세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에 포함되지 않는 계급 투쟁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제가 보는 2, 3년간에 계속 투쟁이 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황이 최소한 10년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계급 투쟁이 계속 될 거라고 거예요. 자제를 해도 계속 들어갈 거고.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좌파 진영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실망을 좀 했고요. 이 정치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선거나 뭐 그런 것뿐 아니라 그래서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하고 그 다음에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이나 이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나 뭐 지도, 비대성 이런 이야기는 정당을 조직하는 게 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적당히 사람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상당한 수준이 누적되는 거고, 지도는 무슨 지도를 합니까 정당이? 조합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못 받아가지고 비를 내고 있는데, 그 돈 받아가 조합원들 돈 받고, 그 다음에 거기 힘으로 타임오프 받아가지고 돈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조합원들 요구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데 뭘 지도해요? 그 지도에 노사관에 들어가려고? 아니면 그 정당 추진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뭐 지도하겠다 치고 정치 자리 한 자리 하거나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정치는 어떻게 세력을 만들 건가 하는 정치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노동조선에서 논의되는 게 정말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아니, 조선노동당 350만밖에 안 돼요.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조선노동당 350만밖에 안 된다고. 근데 북한 움직이잖아요. 민주노총 100만이잖아요. 100만. 서로 양분한다고 치고 좌우가 50만씩 먹어도 돼요.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뭘 세력화를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의당까지 왔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그걸 하나로 만들든 둘로 쪼개서 가져가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앙파 저 기회주의자들, 정의당은 지금 세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앙파 애들이 다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정의당에 노회찬 죽었고, 심상정, 양경규, 누구, 이거는 김철훈이 또 누구 있습니까? 이제 국민파까지 포함해서 담병호, 전영길, 천영세 전부 사회적 합의주의 했잖아요. 이제 노화했어요. 그 사람들 얼굴 없어졌습니다. 새 얼굴 안 나옵니다. 중앙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주의자들 다 척결하고 좌우로 나누면 되지 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정의당은 다음번에 사라질 것 같아요. 왜? 세력이 없거든요. 우리 세력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좌파가 졌다 그러지만 가지고 있는 기반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발제는 저는 조금 너무 좀 실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좀 구체적인 논의나 앞으로 정말 이 힘을 어떻게, 조합원들이 힘 있으면 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힘을 어떻게 기르고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그 부분은 그 이후에 토론의 과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늘 개인의 발제나 이런 수준의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는 뭐 결론이 난다든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노동조선 전체 회원들이 각각의 단위에서의 고민과 투쟁 그 전망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전망을 뽑아내야지 힘있게 그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신 바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제기한 거는 그런 문제의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전제적인 상황을 그것만 먼저 이제 제기해 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이후에 토론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노동자 전체 전국적인 정치적인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걸로 집중해서 각자 사고를 좀 이렇게 모아보는 자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발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문제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회주의 실패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실패로 얘기하는 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3인제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소련사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3인주의가 망하겠다, 소련 사회를.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인정한다 해도 왜 고르바초프가 3인주의를 수용하려고 했는지, 고르바초프가 3인주의를 수용했을 때 왜
그 인민들은 가만히 그걸 수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럼 예, 그 부분도 뭐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혁한 과정은- 얘기였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아니 저는 삼인주의가 그 잘 나간다거나 삼인주의를 동의한다거나 삼인주의 무슨 말인지 이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예를 들어서 삼인주의 대당으로서 ML주의가 있다 치죠. 근데 ML이 어쨌든 현실 사회주의 운영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거 핑계를 왜 삼인주의에 대냐 이거예요. 자기 내부 모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외부 핑계를 대냐 이런 생각이. 그건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발제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MLB적 그 한계 상급 소매론의 기초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 기존의 MLB적 사고방식으로는 이삼주의적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처음 발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실에 있어서의 소련의 붕괴는 그런 중앙집권의 붕괴가 아니고 1985년 이후에 이 고스란족 정책은 삼인주의 정책으로 이전돼 있었고 그게 92년에 이제 변화한 따라서 그 소련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물품이 없어가지고 막그 슈퍼마켓에 줄 서 있고 막 이런 거는 중앙집권 개입의 결과가 아니고 고르바초프가 삼인주의 정책을 하면서 중앙집권 체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따라서 이게 삼인주의 정책의 원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앙계획 정책의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붕괴된 게 아니라 그 삼인주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분권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소련 경제의 메커니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결과하고 소련의 경제 위기가 나타난 거죠. 따라서 이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따라서 저는 소련의 멸망과 경제적 위기는 삼인주의 그 분권화에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런 분권 중앙집권 자체에 문제는 없었냐 있죠. 그 문제를 없었다고 치지 않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고르바초프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드로포프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안드로포프 방식이 패배하고 고르바초프 삼인주의로 가서 그게 멸망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안드로포프식의 방식에 대한 실험은 없는 거죠. 따라서 삼인주의 그 전에 중앙집권 계획 자체가 뭐 다 잘 됐다. 삼인주의가 하지만 그런 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소련은 1992년에 망한 소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집권 계획에 의한 소련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해도 돼요? 네? 추가 질문 해도 돼요? 예. 아니 뭐 길게 들어가고 안드로포프 이런 얘기 나고 하면 사람들 좀 짜증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드로포프 방식이 있다고 치고 그 신재유 동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안드로포프의 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검증도 안 됐죠. 문제는 인민들을 동원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노선 논쟁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인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뭐 혁신에 나가고 뭐 이런 방식도 아니고 당내 일부 그 인자들에 의해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이런 것도 그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드로포프 방식은 제대로 된 길이었고 그 길을 채택했어야 됐는데 고르바초프가 그 리더가 돼가지고 소련을 망하겠다 이런 얘기는 인민 중심의 그 역사만도 아니에요. 인민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 왜 그리고 그 지도든 뭐든 공산당이 인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사회 소련 사회 문제를 막 개혁하고 전환해 나가고 이런 방식이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인민들은 왜 수동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실패를 했을 때 엘친 같은 거의 극우주의 더 우익적인 애가 나와가지고 집권을 했고 그래도 이 소련 인민들은 그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엘친 이후 푸틴 애들이 비슷한 애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련 사회주의 이 실패 이런 것들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남 핑계 대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ML을 뭐 아주 그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전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ML 막스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하고 같은 그러니까 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운동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여기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당 교육 좌파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이나 숙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너무 나는 아니하다 이런 생각. 저는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식 사회주의가 우리의 대안이다 이렇게 제기한 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소련식 사회주의가 우리의 대안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박근혜 동지의 견해가 전적으로 비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제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련식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철학에서부터 있다. 소대 상부적으로 이걸 제기했던 거고 따라서 경제 결정론적 의식이 있었고 그거 이제 자세한 거는 여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걸 제기한 거예요. 그런 철학과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소련의 실제로 지금 제기한 건 관료주의인데 관료주의적 병폐가 있었던 거가 사실이고 이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르바초프가 오면서 공산당과 인민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요. 체계적으로 분리시켜서 공산당 자체가 인민과의 괴리 그러니까 그 전에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리시켜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제 문제의식 자체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저도 따라서 과거의 그 고전적인 형태를 무조건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그 정도면 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식 그런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의견성 질문이라기보다는 잘 들었고 고생하셨고요. 신재규 동지가 결론적으로 제기한 어떤 지금 자본의 위기 속에서 투쟁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기에서 투쟁과 더불어서 좌파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점에 공감하고 그 결론은 그렇게 좀 우리가 앞으로 그걸 추적하고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좌파의 어떤 연대, 협력 기반으로 하고 좌우 노동자 전선, 큰 노동자의 투쟁은 좌우가 또 같이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투쟁하고 이런 기조 아래에 좀 구체적인 이제 이후 여러 가지 정치 정세를 대응하고 하는 거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그 제조업 비주 이런 거를 근거로 한 어떤 투쟁의 가능성 이런 거는 자칫하면 좀 단순한 현대 산업의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전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미 광범한 어떤 산업이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공적 부분이 광범하게 한창되고 있거든요. 조합원수는 공공이 더 많아요, 공식보다. 오히려 굴뚝사라고 위축된다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31%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부분은 그러면 계급성이 없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수탈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은 같이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좌파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저는 뭐 노선적으로는 우리가 명백히 비판하고 또 공동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또 잘못하면은 이게 아까 사실 자본의 이데올로기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자파가 다 자본 이데올로기에 편입된 거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같이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그래서 근데 현실 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신자파 운동과 함께 환경 운동, 특히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준동지가 지적했지만 이 신자 사회주의 위신추락 부분이 너무 좀 짧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함의가 있어요. 지금 이맨 뒤에 문장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문장들이 아니긴 해요. 고르바 적응 문제, 중앙집권적 개입 포기. 근데 서구 삼인주의의 반혁명의 성공. 여기서 이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이런 좀 지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왜 17년 이전에 사실 3인주의 정당은 독일 3인당을 모태로 한 유럽 3인당은 그 자체로 체제내적이었어요. 그들이 혁명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17년 볼셰비키 등장 이후에 오히려 그 모델이 전파가 됐어요. 제3세계로. 볼셰비키 정도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후퇴했고,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서도 좀 봐야 된다. 사회주의 추락이든 실패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주체로 만들지 못한 이런 점, 인민대중을 소비에트의 어떤 실종 이런 것들을 좀 착목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관료가 독점하고 관료의 부패가 사실은 사회적 자원을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빈곤했고 체제가 흔들리는 거죠. 대중이 빈곤하면 이런 점을 좀 예리하게 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어떤 관료주의 이런 문제들에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자본주의 관료들이 독점하잖아요. 다 돈 나눠먹는 거고 예산을 나눠먹는 거니까 지배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풍부하게 해야 하면 네, 그 극복 대안이 나오죠. 의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적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 아까 이제 박원순 동지도 얘기해가지고 우리 자체 내 문제는 없느냐, 이거 외부로 돌리는 거냐, 꼭 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저도 그 지점에는 100% 동의를 해요. 자체 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데올로기 부분에 강조한 측면이죠. 왜냐하면 그 노동자 스스로 변하고 자기 주체, 그 정권의 개개인이 그 정권의 주체로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과 있는데 그게 이제 결합되지 못한 거는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수치하겠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론적인 측면이 있고, 일반론적이라는 당면 과제를 둘러싼 문제예요. 그 주체화 문제예요. 아까 신정호 동지가 제기한 문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그 민주노동당만큼도 지금은 당이 역할을 못한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어떤다는 것이고, 실제 경제위기 하에서 인민들이 수행들이 극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실제 혁명적 에너지로 이제 단결하고 연대해낼 수 있는 실제 내용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서 안내해낼 수 있는 혹은 민주로 그런 당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는 진짜 엄청난 숙제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민주주의로 살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에너지를 의회로, 그러니까 지자체든 의회든 이런 데 많이 포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의 정당, 이 문제에 방점 찍히는 거다, 실천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기각되어 있는 문제가 아까 이데올로기 앞에 쭉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실질적, 아까 지도라는 말을 했지만 안내든 지도든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문제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쑥. 그걸 빼놓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해버리면, 그런 데다가 또 얘기하면 좌파 지금 당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 되고, 그건 알아서 하고, 언젠가 같이 하고, 실천 공동하고, 이건 대단히 일반론적이긴 한데, 그 문제를 강조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변혁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것으로 이 투쟁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투쟁 속에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그런 또 경만이 아니라 대중조직 속에서도, 노동조합 속에서도, 노동조직 속에서도, 혹은 더 나가서 그런 연대조직 속에서도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의 문제가 빠진 채 얘기하면 실제로 평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난번에는 뭐 민주노총이 나서서 정당 만들자, 우리도 한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위에 훨씬 동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형태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그걸 전체 노동자 인민들의 그러한 체제로부터 제기되는 이런 불만과 이런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겠냐. 당연하다 싸우거든요. 이건 결국 그냥 싸우는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아까 누가 얘기하신 그런 현재도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실제 그 내용,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나 그걸 축으로 한 실질적인 그런 당이나 또 좌우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변혁적인, 그러니까 대학이 뭐 실종됐다고 하는데, 실종됐다는 말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틀린 뭉치기가 있고, 친자본 이데올로기가 노동자 계급 내부에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폐기된 게 절대 아니고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수하고 강화할 거냐 문제가 소미가 아니라 노동전선에 가진 거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주관적으로 기각해버리면 안 되고, 그게 다 이데올로기 투쟁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기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절대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혁적으로 세울 거냐, 문제를 중심으로 단결의 문제든 정당의 문제든 대중조직의 변혁적 대중조직 문제든 이렇게 제기해 들어가야 토론의 과제가 명확하게 빠져나오지 않나. 그 이제 뭐 문제의식은 알겠어요. 어쨌든 그런 그 전체적인 토론이 이렇게 진행될 건데 10년 뭐 얼마든 계속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이 계속 터져나올 건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주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동의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에 초점을 맞춰 지점해야 될 지점에 빠져버리면 좀 일반론으로 빠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 한계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충분히 그런 한계를 알고 있는데, 근데 제 한계, 저는 제 능력의 한계상 그거까지 제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장 투쟁 속에서 현장 투쟁의 의지와 그걸 모아가는 과정이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을 모아가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발제를 하고 왜 저렇게 떠넘기는 거는 좀 힘들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들에도 그 큰 방향만이라도 일단 제시해 주는 걸로 한계를 잡았는데, 그 한계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으시고, 지금 우리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좀 엉성한 방향을, 틀을 좀 제기해 주는 정도에서 발제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아까 계속 문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 있고,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내고 조직해서 전국적 힘으로 결집을,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인 거죠. 이 문제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지적해 주신 거,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지도가 되는데, 지도가 된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도라는 게 뭐 지시하고 그걸 따르고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지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이 민중을 지도한다고 그러면, 노동자 계급이 민중 피해업 계급을 지도한다는 거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나 내 말을 다른 민중이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한계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뚫고 나가는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말하는 지도하는 방식.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80년대 이럴 때는 선배 후배한테 명령하듯이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쓰는 지도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한계, 지금 우리는
그런 한계에 지금 복잡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를 노동자들의 힘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힘들다. 노동자들의 각 단위 사업장 내지는 사업자를 어떻게 추동하고 촉발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제가 이제 인정을 하고 저희 부정부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걸 이제 과제로 훨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선이 노동계획의 좌파진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 이걸 노동계획이나 노조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명령을 하라는 게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그래도 의식이 좀 깬 선진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한계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접 뭐 학습시키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도한다는 게 아까 그런 말처럼 전체적으로 모아가는 거고 이걸 촉발시키는 거라면 그래도 선진적으로 생각하는 전선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돌파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을 드리는데요. 의견은 사회주의 추락에 대해서 사회주의 배신의 그 책임이 있다는 신선하긴 한데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소득 관료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국가에 대한 운영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감시와 통제와 그리고 전쟁 그리고 무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그것이 그러한 문제가 물론 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겠냐마는 우리와 한계를 나누어서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삼인주의의 배신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 토론을 더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질문은 결론처럼 얘기하신 노동자 계급이 단일한 세력으로 결집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은 사실은 한 20년 넘게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어떤 문제에서나 이제 작년 토제가 얘기할 때 노동자 계급이 결집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출발을 노동운동의 좌파단위의 연합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모양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제안하시는 신재규 동지가 생각하시는 노동운동 내 좌파 단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좌파 단위가 연합을 할 때 그 바로 다음 문장이 뭐냐면 파탄난 의회 민주주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좌파 단위가 연합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신재규 동지가 생각하시는 좌파 단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혹은 의회 민주주의를 당면 과제로 하지 않는 좌파 단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지가 생각하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좌파 단위로 생각하시는지 그 단위가 과연 의회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 길에 그 동지들이 동의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데가 어떤 꼴의 조직이 될 것인지 모양의 연합체제 당이든 뭐든 간에 될 것인지와 또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재규 동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역시 날카롭습니다. 항상 날카로운 질문들 하시는데 제가 제일 고민스럽고 제일 답을 못 내는 부분이기를 정확히 짚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좌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각 서클 저는 이제 서클이나 정파라고 생각하는데 정파는 다 서클이라고 생각하는데 서클들 자기가 좌파라고 내세우는 사람 다 모을 거냐 아니면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이게 동의하는 놈 다 모여 이렇게 할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과 범위를 정하는데 애매함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글을 쓰는 제가 자파는 이거라고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 과정 속에서 협의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같이 만남 과정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단위들이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선 같은 경우는 뭐 노동당과 외환업당과 어떤 다른 자파들과 일단 같이 뭐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갖고 이런 자파 단위라는 지금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 단위도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는 들어갈 수 있고 없어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투쟁 과정 속에서 가차하는 그 단위가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이 굴러가면서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투쟁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의회 민주주의를 제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쓴 이유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좌파가 모여서 지금 당장 의회에 가서 그냥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처럼 할 거냐? 그걸 그냥 목표로 세울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는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동자들의 그 집권을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의 체제는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출발을 의회에 들어가서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출발해서 상권 분립을 깨고 그러니까 입법과 집행을 통일시키는 노동자 민주주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노동자 직능 대표를 만드는 대표로 해서 양원제로 만들든 지역 대표 아니면 직능 대표를 만들든 뭐 대안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몇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같이 내고 거기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딱 제안해서 던지고 받을 수 와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눈덩이를 산에서 굴러가면서 했을 때 진정한 이제 좌파 단위와 그다음에 노동자 전서가 노동 계급 정당으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지들이 딱 볼 때는 애매하고 너무 부족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본선 되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부족해서. 아니 부족하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면 대구강 정세를 돌파할 고리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같이 고민해야죠. 네. 또 얘기를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아무래도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딱 짚으릴까요? 제가 그 신동기 동지, 예? 뭐랄까 이게 현장에서 보는 정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그래가 또 얘기하면 돼요. 현장에서 정치 국회에 하는 뭐 항이 있어야죠. 왜 추미애 임에 따라서 그런 현장 정치는 현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관심 있는 거는 뭐 이번에 뭐 현대차가 뭐 기본급 통일해가지고 뭐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도 우리 이제 같은 기아 자동차도 뭐 같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니까 이제 좀 우리 노동운동 쪽에서 좀 충격이죠. 이게 가결됐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정부나 뭐 다른 일단 제일 큰 조직인 현대자동차가 했으니 우리는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해가지고 승소함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잘못된 지금 뭐 합의를 잘못 본 것 같고 지금 복구하자고 하는데 현장은 절대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좀 우리
세자 집행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작업자들은 그게 제일 큰 이슈죠. 다른 거 있겠어. 지금 그 작년에 집행했던 집행부 지금 아예 홍보물 자체를 못 써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다 찢어버리고 그만큼 지금 분노가 차 있어서 진짜 집행이라는 게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은 다음에 뭐 내년에 이제 이번 선거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 듣기로는 광주 쪽에 10몇 명이 인터넷에 우리 쪽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만큼 좀 잘해야 되지 않나 한번 할 때. 그래서 그런 그 정도 작업자들은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동자들의 현실적 관심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구조와 정치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차라든지 대조라든지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 이 대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현장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노동자들 관심을 안 갖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논의에 초점이 되는 게 조국이 뭐 추미애 뭐 아들이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노동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해요. 이걸 가지고 노동자들 현장에 가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정치 현상에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재 쟁점을 던져야죠. 그거를 던질 수 있는 거는 노조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정치적 집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입법 발의를 하든지 뭐 쟁점화 시켜서 청문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문제 노동자들의 현황과 쟁점과 요구를 만들어내서 그게 정치적 쟁점이 된다라면 노동자들은 정치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구나.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는 안 가는 게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은 그래서 이제 노동자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정당이든 뭐든 간에 전국적 단위에서 그 정치적 아젠다를 현차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자동차인지 뭐 노동 현장의 투쟁의 문제를 전국적 정치 사안으로 제기할 수 있는 우리 투쟁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 정치판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정치 조직. 근데 저는 뭐 이게 지금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강의는 잘 들었는데 답은 좀 자꾸 이렇게 엇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발제에서 이게 이제 그 토대와 상부 구조가 하나의 그러니까 일치돼 있는 거다. 그런 관점하에서 우리가 국가를 하든 현재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든 그런 건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정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그 정치의 주체가 노동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노동자 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라는 게 그냥 부르주아 정치를 계속 정치로 내가 볼 때는 자들이 말하는 정치를 우리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정치로 바라보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아까 분에 상여금 저게 대부분에서 저 상여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통상임금은 대부분에서 그거를 뭐 1심, 2심에서는 뭐 안 되고 하다가 현재도 다 갈리. 근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걸 좀 판결 받았거든요. 판결 받아가 지금 이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임금을 갖고 이제 뭐 이게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기아자동차에서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 권리, 그 다음에 국가 권력과의 관계까지도 다 연계돼 가지고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그런 힘들이 사실은 전국적 정치적 어떤 행위로 사실 발전돼야 그것들이 우리의 노동자가 정치가 주인이 되는 거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주의 노동자 권력으로 가더라도 또 사회주의 가더라도 그런 노동자들이 끝까지 그 국가에
주체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 일어나는 이거는 정치하고 관계없는 일이 돼버리면 저는 그럼 노동자가 언제 정치를 하느냐. 저는 그런 정치를 만든다. 그건 거꾸로 이렇게 부르주아 정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좀 틀어야 된다. 우리가 정치 논의를 할 때는 결국은 정치는 노동자가 주체가 서는 정치. 아까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의회를 자꾸 그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의회 해가지고 계속 망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삼인주의 뭐 이런 망했 그것도 의회가 망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도 필요한데 거기에 그러면 노동자 정치가 어떻게 진짜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전국적 이런 결집들이 살아 있어야 그 노동자 중심성이 그 당에 살아 있어야 그게 의회에 가든 아니 국가 권력을 향해서 가든 대중투쟁이 나서 그걸 제대로 끌고 가든 그런 건데 그걸 의회로 한정할 필요도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이런 기간의 한국에서의 정치를 부르주아 정치판을 가지고 계속 노동자 정치판으로 설명해 오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 얘기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아까 저런 현장의 노동자가 실제 생산의 주인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노동자 없어서 해결 안 되는 거 맞는데 그조차도 국가 권력이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노동자들이 시가 빠지게 싸우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지금 자체가 국가 권력과 싸우고 국가 권력 없으면 뭐 현대당 기아자동차 거기 뭐 사장 건너고 조금 번역고 뭐 하겠어 국가를 지켜주니까 회사가 버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가 진짜 노동자 이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지키게 한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 결집성 노동자 중심성이 살아있는 정치,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명확해져야 그게 의회로 가든 또 투쟁이 있을 때 그걸 하든 어떤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은가. 제 의도를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예. 일단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뭐 누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좀 가볼 건지 아니면 좀 한 일단락 쳐놓고 다음 순서 좀 진행할 건지를 확인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고 좀 할까요? 예, 그러면 벽시계로 7분 정도 되는데 한 20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두